유클리드의 원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클리드의 원론은 수학의 토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유클리드가 만든 원론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 그다음에 각 국가들의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내용이 원론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그 도형에 관련된 문제, 수에 관련된 문제들은 전부 다 원론에서 이미 정의되었거나 그 다음에 다루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유클리드의 원론은 수학의 토대라고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수학의 출발점을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뭐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사실 이 출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학은 동양과 서양에서 가치와 의미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좀 이해하는 게 좋겠죠. 먼저 이 동양은 수학이라고 부르잖아요. 한자로 수학, 수를 다루는 학문이라는 뜻인데요. 동양이라 한다면 고대 중국 또는 이제 아라비아를 의미하는데요. 이 고대 중국 또는 아라비아에서는 이 수학은 수의 성질을 배우는 학문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됐어요. 실제 이 동양의 수학에서는 수를 다루는 학문, 즉 그 방정식과 숫자 대신에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는 대수학. 대수학이라는 뜻이 수 대신에 다른 기호를 사용한다, 다른 문자를 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수학이 아주 크게 발전했고요. 반면에 이 서양에서는 수학이라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하학입니다. 영어로는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요. 이 지오메트리는 지와 메트리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지오는 땅, 메트리는 측량 또는 측정을 의미합니다. 땅을 측량한다라는 건데 사실은 예전에 그 도형을 땅에다 그렸어요. 땅에 그려진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 그래서 도형의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수학이 해석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출발점을 굳이 이제 생각한다면 동양의 수학이냐 서양의 수학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네, 그렇지만 이 사실은 이제 고대 그리스 시대의 그 기하학이 바로 이제 수학의 출발점이라고 보는 관점들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동양의 수학을 볼까요? 수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것이 방정식을 많이 다뤘었는데요. 고대 중국의 최초의 수학 저서, 수학 책인 구장산술에도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의 수학이 절대 그 서양의 수학보다 뒤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뒤처진 게 아니라 수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 시대, 고대 그 아라비아의 수학자인 알카리즘이 대표적이죠.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현재 대수학, 아까 말씀드린 대수학이라는 것은 수를 다루는 학문에서 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고 수 대신에 문자 기호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즘 X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미지수. 그 학문의 출발점이 바로 알카리즘이에요. 그래서 대수학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알지브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고리즘이란 말 들어봤을 건데요.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카리즘의 이름과 그 사람이 쓴 저서에서 또는 저서와 그 내용에 대해서 따와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정도로 동양의 수학은 굉장히 발전했는데 단지 이제 그 수학의 중심에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서양의 수학은 기하학입니다. 근데 기하학이 왜 서양 수학, 고대 그리스 수학의 중심이 되는지는 그 플라톤의 이데아론 첫 번째 제가 동영상을 올린 게 있죠. 수학이란 무엇인가 그 부분을 보면 돼요. 왜 고대 그리스 시대의 수학은 기하학이 중심으로 발전했는가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고대 서양의 그 기하학의 대표적인 책은 유클리드의 원론입니다. 원론은 뭐 사실은 그 기하뿐만 아니라 수론까지 정수론도 다루고 있고 대수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이 원론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이런 수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론을 쓴 저자가 바로 유클리드인데요. 유클리드는 기원전 300여 년 전에 살았던 수학자인데 사실은 이제 원론을 저술했다. 이거 대단한 업적인데 이외에는 이 사람 일생에 대해서 잘 알려진 바는 없고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살았던 당시에 학문의 중심지였던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뭐 도서관장을 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이 유클리드 원론은 사실은 이제 이 현대 수학의 토대이기 때문에 이 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론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겠습니다. 전체 13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5개의 공리, 5개의 공준, 23개의 정의. 물론 정의는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인 정의를 꼽은 겁니다. 그래 공리, 공준, 그다음에 정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정의에 의해서 공리와 공준 정의에 의해서 수학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은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한 수학적인 내용을 대면은 그게 다 원론의 내용이 있어요. 그 정도로도 사실은 이미 2200여 년 전에 쓰였던 유클리드의 원론에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모든 수학들이 물론 이제 표현 방법과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되고 세련되어졌지만 당시에 썼던 원론의 내용이 토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먼저 이제 공리와 공준을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사실은 공리와 공준을 엄격하게 나누어서 정의할 수는 없어요. 대략적으로 공리는 기하의 규칙으로서 증명 없이 참이라고 가정하는 자명한 명제를 말하고요. 공준은 자명한 명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증명 없이 공리와 비슷하게 그러니까 증명 없이 참이라고 가정하지만 자명성은 가지고 있지 않은 명제. 즉, 이 자명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비유클리드 기하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이 5개의 공리를 볼까요? 공리하면은 먼저 지금 이제 글로 이제 보면은 이게 뭔 얘기인가 싶은데요. 하나씩 보죠. 1번 동일한 것과 같은 것은 서로 같다. 이게 뭘까요? 동일한 것. 동일한 것은 뭘까요? 같은 것. 서로 같다. 이게 문장으로 읽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좀 이따 이거를 기호와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2번이 두 번째가 동일한 것에 같은 것을 더하면 그 전체는 서로 같다. 이거는 좀 알겠죠? 그죠? 세 번째 동일한 것에 같은 것을 빼면 그 나머지는 서로 같다. 이것도 알 것 같고 겹쳐 놓을 수 있는 것은 서로 같다. 이건 왠지 합동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자, 이거 5번째 공리는 사실은 맞지가 않습니다. 전체는 부분보다 항상 크지가 않습니다. 전체와 1대1 대응이 되는 부분을 정의할 수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은 저희 그 책 수학을 알면 보이는 세계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도록 하시고요. 1, 2, 3번을 기호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A 콜 B이고 B 콜 C면 A 콜 C이다. 굉장히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A 콜 B면 양변에 같은 수 C를 더해도 같다. 그 다음에 3번은 A 콜 B면 양변에서 같은 수 C를 빼도 같다. 이렇게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이 문자와 기호 때문에 수학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데 문자와 기호를 사용하면 명료하죠. 이게 장점이에요. 그 다음에 공준은 말이 길어요. 그러니까 공리와 공준의 차이점인데요. 뭔가 좀 허술해 보이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1번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어졌을 때 그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그을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두 점을 잇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직선은 선분이 맞습니다. 2번 임의 선분은 더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선으로 끝없이 양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점 A, B에 대해서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선분 A, 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릴 수 있죠. 그 원에 대한 작도 방법을 설명하고 있고요. 모든 직각은 서로 같다. 90도를 말합니다. 이 5번째가 문제인데요. 5번째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제5공준이라고 해서 나중에 비유클리드가 만들어지는 요 계기가 되는데요. 임의 직선이 두 직선과 교차할 때 교차되는 각의 내각의 합이 두 직각 180도보다 작을 때 이 두 직선을 계속 연장하면 두 각의 합이 두 직각 즉 180보다 작은 쪽에서 교차한다. 이 뭔 얘기인지 뭔가 좀 허접하지 않나요? 문장이 길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이 5번째 공준, 제5공준이 나머지 공준 또는 공리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고 사실은 유클리드조차도 그런 의심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를 계속 고민하다가 연구하다 끝내 밝히지 않고 그냥 썼다고 해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이걸 계속 의문을 갖습니다. 제5공준을. 근데 이건 뭐냐면 평행선을 그는데 여기 이제 하나 두 평행선과 두 직선과 만나는 직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안쪽에 그 각이 생기는데 두 각의 합이 작은 쪽, 180도 작은 쪽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별거 아니죠. 자, 그런데 이것을 부정할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꼭 평면상에만 직선을 그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구면 위에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면기하학 또는 비유클리드 기하라고 그러는데요. 제5공준을 부정함으로써 만든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 두 개의 구면 위에 두 개의 직선을 그어요. 그죠?
사실 이게 원이 되죠. 그 두 직선과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게 평행선이라면, 그러니까 평행선의 성질에서 평면에 그려진 직선이란다면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두 점에서 만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구면기하학에서 평행선 공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평행선상에 삼각형을 그리면 세 각의 크기 다 90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구면 위에서는 세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인 삼각형을 작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구면기하학,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랍니다. 근데 이게 모순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와 다른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탄생되고 이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현대 공학 발전, 특히 이제 우주 공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수학, 원론, 유클리드 원론 하면은 수학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원론을 읽고 그 엄밀한 논리 전개에 감명을 받은 사람 대단히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알버트 아인슈타인인데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원론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써요. 책 내용은 모두 확인된 명제일 뿐이다. 그러니까 참이라고 증명된 명제들만 인정을 하잖아요. 수학에서는. 예를 들어 삼각형이 세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난다는 명제는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인다. 수심을 말하는 거네요. 그죠? 수심의 존재. 하지만 이에 대한 증명은 누가 보더라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그 어느 누구도 반론할 수가 없는 참이 명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참이라고 증명된 것들만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쾌하죠. 너무도. 그죠? 이런 명확성과 확실성은 내게 두고도 잊히지 않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게 바로 이제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어릴 때 원론을 읽고 쓴 글이에요.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 원론을 읽고 난 후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그 엄밀성,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블랙홀의 존재라든가 상대성 이론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눈으로 보고 확인된 찾은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죠? 엄밀한 논증에 의해서 찾은 성질인데요. 이 그 원론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끼친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유클리드 원론 13권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정도는 이제 예의죠. 그죠? 유클리드에 대한 유클리드의 업적, 명예에 대한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한번 알아야 되는 기초적인 태도입니다. 한번 그걸 알아볼게요. 자, 1권에는 평면기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기하의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냈고요. 그 다음에 공리공준, 아까 5개의 공리와 5개의 공준을 이제 정의 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일본의 피타고라스 정리가 증명이 되어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미 이 정리에 대한 증명은 유클리드가 한 게 아니죠. 피타고라스 학파 또는 피타고라스가 정리했는데 이 대표적인 증명 방법을 이제 소개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2권에는 역시 평면기하의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2권까지 평면기하가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요. 기하학적 대수학이라는 건 문자와 기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기하학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편리하니까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기하학적으로 푸는 방법을 설명했고요. 실제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뿐만 아니라 이 방정식에 대한 탐구는 당시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있었어요. 단지 이제 수학의 중심이 기하학이 되다 보니까 이런 방정식 또는 수에 대한 탐구가 좀 뒤로 밀렸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제3권에서 이제 원을 다루고 있는데요. 원, 그 다음에 원의 정의, 그 다음에 크기 같은 원, 그 다음에 원과 직선. 이건 이제 위치 관계인데요. 여러분 원을 하나 그려놓고 직선을 한번 그려봐요. 그러면 만나지 않거나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고 위치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접선에 대한 성질을 한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활골, 원주각, 부채꼴에 대한 설명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 중학교에서 다 배우는 내용이잖아요. 이미 원론에 다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제4번에는 원과 다각형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좀 어렵게 배우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 외접하는 원 이런 거 다루는데 사각형만으로 확장하려더라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각형에는 항상 사각형은 원에 내접하거나 외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조건이 있는데요. 그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원에 내접, 외접하는 다각형, 그다음에 다각형에 내접, 외접하는 원 이런 성질들을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번은 비율인데요. 이 비율은 사실은 유리수의 발견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비율, 목, 곱, 비율, 비례식 이런 것들을 썼어요.
비례식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수를 직접 다루지 않고 비례식으로 다루게 되면 문자를 사용해서 비례식을 수로 표현해서 연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연산 방법이 이미 유클리드 원론 제5권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6권은 닮은 꼴의 도형인데요. 이 닮은 꼴의 도형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삼각비를 만든 것도 다 닮은 꼴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삼각비, 삼각함수를 만들지 않습니까? 닮은 꼴의 다각형, 그 다음에 도형의 높이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닮은 도형의 성질 등을 이미 자세하게 연구해서 여기에 다루고 있어요.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이 천체 관측 기구를 만드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닮은 도형에 대한 성질은 이 고대 그리스 시대, 그러니까 기원 전에도 아주 많이 높은 수준으로 연구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7권에서는 정수론, 그러니까 수에 대한 논증이죠. 정수론이 아주 다양하고 깊이 있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단위 수 1입니다. 목, 곱, 짝수, 홀수의 정의, 그 다음에 짝수, 홀수의 성질. 예를 들어서 홀수 곱하기 홀수는 홀수죠. 이런 성질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연산 방법, 그 다음에 소수, 프라임 넘버, 그 다음에 합성수, 제곱수, 완전수 이런 성질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피타고라스가 특히나 합성수, 제곱수, 완전수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했어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그에 대한 업적이 굉장히 높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미 고대 그리스 시대의 유클리드 원론에 다 적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제8권에서는 수들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비율 하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좀 방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단위 길이, 그러니까 길이 일로 따져보세요. 단위 길이만으로 모든 그 물체들의 길이를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 필요성은 고대 그리스 시대 수학자들도 아마 충분히 느꼈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수들의 비례식과 계산, 비례식으로 표현해서 그걸 어떻게 계산할지, 비례 중앙, 그 다음에 도형수와 도형수의 성질, 특히 도형수에 대한 연구가 엄청 됐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학파가 이 분야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고 나중에 이제 동영상으로 삼각수, 사각수, 그 다음에 입체 도형수 이런 수들에 대한 정말 그 내용을 보면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 어떤 성질들을 그 피타고라스 학파가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냈었어요. 그 내용들을 아마 이제 8권의 수들의 비율에 섞어서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제 9권은 정수론, 다시 정수론을 닮았는데요. 설명하고 있는데요. 닮은 꼴, 도형의 성질, 제곱수와 세제곱수의 성질. 이 제곱수, 거듭제곱이죠. 세제곱수의 성질, 어떤 성질이 있는지, 같은 비율을 갖는 수들의 성질, 그러니까 비례요, 비리. 그러니까 비례식으로 표현된 수들, 의 성질을 다루고 있어요. 자, 10번은 무리수. 우리가 이제 보통 자연수, 정수, 유리수를 배운 다음에 무리수를 배우는데요. 이 사실은 이제 유리수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완벽한 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무리수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무리수의 발견의 업적은 피타고라스 학파에 돌리는 게 맞아요. 직각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인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는 루트이지 않습니까? 무리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무수히 많은 무리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무리수를 발견했다고 해서 피타고라스 제자인 히파소스가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뭐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너무 모든 학자들이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제곱근, 무리수의 정의와 법칙 등을 이미 유클리드 원론에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기원 전에 실수 체계가 완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11권에서는 이제 공간기하, 그러니까 평면기하가 제1권, 2권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간기하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실제 아르키메데스가 그 정다면체뿐만 아니라 준정다면체에 대한 연구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르키메데스가 발견했던 그 준정다면체를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공간기하는 굉장히 발전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르키메데스 한편에 동영상에 설명하겠지만 아르키메데스가 그 원뿔, 구 서로 내접하는 원뿔, 구 원규등의 부피의 비가 1대 2대 3이라는 걸 발견하고 너무 기뻤던 나머지 자기의 그 묘비에 새겨달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묘비에 새겨질 정도로 굉장히 공간기하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체 직선과 평면의 수직, 평면과 수직, 직선과 평면의 각, 평면과 평면의 각. 이거 이제 여러분 그 공간도형은 공간기하라 하자 공간도형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이미
그 원론 11권에 다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평면과 직선의 각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평면과 직선의 각을 정의해야 할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이미 돼 있어요. 각불, 원불, 각기동, 구, 정다면체에 다루고 있어요. 사실 정다면체뿐만 아니라 준전다면체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활발했었는데요. 여기 하면 피타고라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아르키메데스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2권에서는 입체의 부피인데요. 이 부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르키메데스가 자신의 묘비에 이제 새길 정도로 다 입체의 부피 계산에 아주 엄청난 연구를 했던 거죠. 각불의 부피, 각기둥의 부피, 그다음 각불, 각기둥의 부피의 관계, 그다음에 원불과 원기둥의 부피의 관계, 구의 부피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 이건 아르키메데스의 업적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13권에서는 정다각형, 정다면체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정오각형, 정육각형의 넓이의 관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정오각형을 원에 내접하는 정오각형을 그린 다음에 그 원주의 중심을 잡아가지고 정십각형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십각형과 정육각형 넓이의 관계, 이렇게 이런 관계들을 다 연구를 했어요. 정다면체의 성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다면체뿐만 아니라 5개의 정다면체뿐만 아니라 준전다면체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연구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다루는 도형,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공간계, 공간 도형, 그 다음에 정수론에 관련된 아주 많은 내용들이 이미 기원 전 유클리드의 원론에 다 수록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설명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새로 출판된 수학을 알면 보이는 세계 이데아인데요. 요 내용에 수학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하면서 썼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내용들을 알아두면 수학을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수학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